자, 이번 시간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순서 외우셔야 돼. 기본 순서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해서 건설계획 확정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획을 가리켜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몇 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다음 공급계획 관련해서 자, 지금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걸 이제 확정 짓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이제 엽기적인 문제, 관리처분계획 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하고요. 통지 관련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이건 학원 강사도 못 푸는 문제니까 신경 끄시고요. 자, 먼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이라고 해서 여기 내용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는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건물 지어야 되고요. 위치 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마작 구세 화수 타그당으로 대표했던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기타 정비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나서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논의할 쟁점 중에 하나가 뭐가야? 임시거주시설에 관한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뭐 여기까지만 여러분 자료에 넣었는데 그걸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건설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테고 또 하나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 통로 확보 이런 것이 바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된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다 때려보시고 새롭게 짓는 계획을 의미하게 되는데 존치, 리모델링의 내용이 포함된 이런 사업시행계획서도 다 가능하다. 상가를 뜯어고친 지 얼마가 안 됐으면 다 그걸 꼭 때려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 쟁점이 되게 되는 거. 이 사업시행계획서 관련해서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게 분양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지 사업시행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지문 속에서 별 쓸데없는 지구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이야.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급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본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 붙여서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일 때도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개념.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이 조합, 보통 조합인 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내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임시거주시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시행자 보고 그걸 담당을 하라고 되어 있어. 근데 시행자라고 하는 조합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결합체이지 산타클로스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단 니들이 내막을 잘 아니까 임시거주시설을 일단 설치를 하되 자, 여기서 나오는 쟁점 임시거주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국가지자체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며 사용료 대부료는 면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 여기까지가 제 출제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주거 환경 개선과 재개발에서만 소위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밋밋하게 나왔어. 그럼 이제 답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 자, 포인트 제3자와 매매 계약 신청 체결을 했을 때 어떻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제3자와 국가지자체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제이고요. 최근엔 출제가 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토지 무상으로 쓸 수 있다까지만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외 항목으로서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국가 지자체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직 등기까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국가 지자체 소유이지만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특례 조항을 두어서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외울 키워드 뭐라고요? 거절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를 여기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그 외 잡단 얘기 별쟁점 안 됩니다. 끝머리 뭐야? 협의해야 된다. 아까 이제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관계 등이 포함됐으면 교육감 등과 협의해야 된다. 근데 문장 담아두지 마. 뒤에 협의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다고 넘기실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숫자 중에서 한번 답이 됐던 것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정 개발자라고 하는 거 그 지역 지주입니다. 땅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민간인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거.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떻다? 예치금을 예측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치금을 어떻다? 예측해 해야 된다. 자, 정비사비 얼마? 100분의 20 숫자를 가지고 답을 뽑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치금을 예치했다가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떻다? 이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개발자 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예측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제 건설은 뭐에 따라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동 이용 시설, 정비 기반 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 주택도 어떻다?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답은 아니야. 근데 항상 사이드로 치고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줍니다. 또는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된다 해서 역시 틀리게 뽑아주는 그런 출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요 쟁점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왔던 거. 자, 정비사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였을 때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정비사비 100분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돈 얘기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임시 거주 시설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 주요한 내용. 그래서 할 게 없어요. 내용을 좀 이제 듣다 보면은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몇 달째 그냥 미친놈처럼 계속 떠들고 있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아는 게 또 의외로 많아.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뭔가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국토기획법이라는 주제. 여러분 교재 기준은 내가 페이지를 얘기해 줄게요. 어차피 찾아봐봤자 못 찾잖아. 내가 찾을 거야.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6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겁나 말도 빨라졌는데 이 속도를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도 진짜 장한 일이다. 160페이지. 귀가 좀 안 들리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160페이지. 짝꿍도 초짜기 때문에 짝꿍을 봐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다. 16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아마 어디 나와 있을 거야.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에서 조건부 인가 얘기 나와 있죠? 조건부 인가 나와 있죠? 조건부 인가가 뭐야? 자, 실시객 인가라고 하는 거 할 때 어떻다?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쟁점. 그래서 지금 논의의 쟁점이 뭐냐면 믿을 수 있으면 어떻다? 돈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정비법에서 지정 개발자 믿을 수 없으니까 정비사비 100분의 20을 어떻다? 예측해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그것만 보면 또 너무 시간이 안 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16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의 실제라고 해서 누가 교재 만들었는지 대박으로 잘 만들어놨다 해서 이걸 만들었나 뒤지는 줄 알았네. 만들어놨고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고 나서 저는 원래 잘 만드나 보다가 아니라 잘 만들 때까지 만드는 건데 디저.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주제 나와 있죠. 조건부 허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에서 파생되는 주제,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는 쟁점. 요거 돈 얘기 나와 있죠.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실 게 도시개발법에 가서 자, 몇 페이지를 가서 보셔야 되냐면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서 교재 174페이지 가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174페이지 가서 그 수용 방식 중에서 수용 등 나와 있죠? 수용 등 나와 있죠? 174페이지 수용 등 나와 있죠? 큰일 났습니다. 귀한 자리는 한참 됐고 눈도 안 보이고 페이지도 안 들리고 해서 174페이지 수용 등 나와 있죠. 공공시행자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시험지문에서는 지자체 지방공사 얘기. 이에 비해서 지금 토지상환채권 지자체 지방공사인 시행자 지급 보증 없이 뭘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도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또 지급 보증 없이도 뭘 할 수 있다?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 보증도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증도 있어야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자는 어떻다? 굳이 돈 받을 필요 없고 지급 보증 이런 것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애는 미리 돈 받아내야 된다. 뭔 얘기를 이런 프로세서 지정개발자 100분의 20의 범주에서 정비사비 자 예치금 일정한 예치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지금 돈 얘기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했었고요. 안 끝났어. 지금 또 이제 믿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건축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페이지를 알려드리면은 건축 규제 등 관련해서 190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190 자 어디 보십시다. 198페이지에 나와 있다.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주제 나와 있죠. 안전관리 예치금 나와 있죠. 굳이 교재에다 페이지 쓸 거 없어. 나중에 인강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치금 나와 있죠. 자, 건축주, 착공신고라는 건축주라 하여금, 자, 1000제곱미터 이상 1대 1% 범주 내에서 다 예측해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거든. 1000제곱미터 1%가 출제가 됐어. 그럼 남아있는 쟁점이 뭐다? 믿을 수 있는, 거기 보니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은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라는 쟁점 나와 있죠? 맥락을 파악해야 돼. 돈을 받아내고 보증을 받아내고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야. 믿을 수 있으면 어떻다? 보증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다. 믿을 수 없다면 보증도 필요하고 어떻다? 또는 경우에 따라 돈도 미리 묻어둬야 된다. 뉘앙스 가셔야 돼.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주택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뭔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되냐면은 교재 20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205페이지 주택상환사채 나와 있죠. 예, 학계론 공부하실 때 주택상환사채는 부채 금융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205페이지에 주택상환사채 나와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돈 좀 꽂아! 앞으로 집으로 돌려줄게. 이게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토지공사는 보증 필요 없이 어떻다? 사채 발행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등록사업자, 일반적인 건설회사는 어떻다? 보증 있어야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이 나와 있는 것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주제까지 같이 엮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모한 모습들이 겁나 성실해 보여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야. 뉘앙스를 보셔야 돼.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돈도 내라고 그러고 보호자 또는 일정한 보증도 필요한다. 근데 믿을 수 있는 자는 어떻다? 보증 등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긴 얘기 다시 돌아와서 지정개발자, 재개발 사업의 지정개발자, 그 지역 지주라고 그랬어.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아. 그래서 이때 뭐를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였지? 지금 이제 정비사업비 100분의 20까지 일정한 금액 예치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요 얘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원점에서 사업시행 계획서 관련해서만 쟁점을 삼게 되면 임시거주시설 관련해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 그 앞에 명제가 사용 신청 부분이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가지 않았을 때 예치금, 지정개발자 100분의 10. 자, 숫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기본 방침, 국토교통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 정비 기본계획, 시장 등이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안 끝났어? 안전진단에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숫자 기억해 주십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지? 바로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서 재건축에서 오피스를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자 100분의 얼마? 30 숫자 기억해 주실 타이밍이 돼서 전에는 시행 방식 갖고 얘기하다가 작년에는 준주거적 상업적 외지역에서 라고 해서 쟁점을 삼아냈고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피스텔 30% 이런 게 출제 이슈가 된다. 물론 겁나 중요했던 주제는 자 재건축 조합에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그 다음에 주택단지 밖에서는 4332 그리고 자 재개발은 뭐야? 4321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웠던 게 조비 시위 나오면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의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제에 있었고 사이드 쟁점으로서 대의원은 3분의 2 이상 요청했을 때 조합장이 총회 소집할 수 있었고 조합원은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총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된다. 지정개발자 100분의 20이라는 숫자 이게 25일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건설 계획에 관한 주제. 내용이 너무 밋밋해서 관련한 쟁점 체크해드렸고요. 이제 공급계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쟁점을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할 수 있는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저기 거의 타이틀 안 써놨나? 여기다 안 써놓았구나. 자 분전증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할, 분리, 소유, 전환, 그 다음에 증가라고 하는 거 분전증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분 쪼개기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보고 있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186페이지 분전증 24회 때 나왔었고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을 거 해서 뒤만 보시는 거예요. 분리, 소유 있었죠. 분할 있었죠. 전환 있었죠. 증가 나와 있죠. 절대 여러분 머리로 이걸 문장을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외워봐봤자 시험장에서 못 풀어. 이건 이제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에서요. 기준 1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 전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분전증이라는 주제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 중간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지분 쪼개기 했던 사람이 원래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됨이 원칙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 조합원 등 토지 등 소유자가 하도 지분 쪼개기를 하면 요거 다 배제해버리고 자 일정한 날 정비구역 지정한 후 일정한 날 그 날을 기준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준일을 전제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공급계획, 관리처분계획,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어차피 내용으로 봐서는 모르고요. 아예 통째로 나와.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분전증이라고. 분할 나와 있죠? 분리, 소유 나와 있죠? 전원 나와 있죠? 증가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감소해서 틀리게 하나 뽑아요. 이걸 쭉 가가지고 뭐저쩌고 저쩌고 감소. 내용 보면 안 돼. 분전증.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야. 나오면 그냥 분전증 이렇게 퉁쳐서 가셔야 돼. 이 문제는 루틴 자체가 뭐라고요? 4가지가 기준 1을 전제로 해서 관리 전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을 고르셔 이렇게 된다고. 그럼 분전증이 아닌 게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절대로 자 나중에 혼자 보시더라도 절대 내용을 읽어보시지 마실 거. 어차피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기준 1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지상권자는 어떻다?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머릿수 산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대표는 한 사람을 물어본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사람 취급 안 한다라고 했었고, 이거 중요치 않아요. 이건 답은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지상권자는 어떻다? 분양 대상에서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질문이라서 지적을 해드렸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공급 가능 주택수, 자, 요거 거의 마지막 구성됐죠. 기본적으로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 근데 우리가 한 채를 외울 게 아니라 3주택,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만 외우는 거야. 해서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에 있을 때 어떻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무조건 한 채. 끄트머리를 봐야 돼. 소유한 주택 수만큼,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앞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였을 때만 어떻다? 소유한 주택 수.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한 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긴 문장을 보면 안 된다고요. 자, 앞에 문장을 보면은 알았던 거 전혀 생활에 보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채? 한 채. 또 2주택도 있고 3주택도 있어. 근데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이거 뭐야?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 근로자 숙소 용도로 또는 사원 아파트 같은 용도로 1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10채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나머지 이 외에도 예외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왜? 지문 길이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이렇게 때린다고. 그럼 앞을 보면 그렇게 그냥 문장을 읽으면 당한다고. 그냥 끄트머리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이게 10년 동안 2번밖에 안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이 공법이 어려운 거야. 대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우리가 외워야 돼. 그것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만 어떻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뒤를 보셔야 돼. 명제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돼. 모르면 다 무조건 몇 채? 한 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뒤를 보면서 캐치해 주실 것 요 정도. 그 외 재건축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제 조합원 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들이 어떻다? 임의로 관리처분 기준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든가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올해 지금 새로운 자료는 다 빼버려서 하도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슈들 안 되고요. 자, 결국은 눈으로 쓱쓱쓱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만 싹싹 보는 거예요.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앞을 보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사이드.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저거죠. 분전증 얘기. 분전증하고 또 하나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가시는 거야. 이거 해봤자 안 나온다니까 관리처분계획 파트에서 다 묶어서 한 문제 구성한단 말이에요. 미치고 팔짝팔짝 뛴다고. 요즘에 출제 경향은 앞쪽에서 거의 구성을 안 해. 지금 여기에 설명드렸던 것들은 과거에 나왔던 것들이긴 하지만은 거의 출제를 안 해. 요즘 문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바로 변신 수인 요 얘기를 가지고 최근에 구성이 됐었죠. 변신 수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보니까 몇 페이지에 187페이지에 관리처분 인가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 뭘 해야 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관리처분계획 공급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서 확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일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그냥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여러분 자료 보니까 변경 뭐 나와 있죠? 변경 5번 끄트머리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이제 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나왔단 말이야. 자, 지금 보니까 계산의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의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 다만 전제 요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버려요.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이미 나와버렸단 말이야. 이걸 버리면 이제 남는 문제, 남는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외울 게 뭐라고 써요?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변경할 때는 어떻다고요? 신고하면 된다. 그 대신 수반할 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뭔 소리냐면 거기 원래 법조문에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수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 몇 번에 나와 있어? 5번에 나와 있잖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다? 신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수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수반하는 경우는 어떻다? 인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 항목 여러분 교재 끝머리 2번에 수반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는 변경하는 경우에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어서 많이 봤던 주제인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 중에서 그런 주제가 있었죠.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정관 작성해서 시장구사한테 일자 인가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설립 등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재 184페이지 가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동의 요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니까 설립인가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세 번째 줄에 예외 변신 나와 있죠. 변신 나와 있죠.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동의 없이 어떻다?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나와 있죠. 이거랑 세트로 가셔야 돼. 단순한 변경일 때는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관리청객 인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반하는 경우, 이제 살 붙인 거야. 수반하는 경우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게 두 개를 세트로 가는 거야. 조합의 정관 변경 등 관련해서 변신이라고 하는 거, 인가받은 관리청객이 변경 관련해서 변신, 그리고 뭐가 있다? 수인이라고 하는 거. 변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인이라고 하는 거. 변경할 때 신고, 수반할 때 뭐야? 인가. 이거 틀리면 진짜 나중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원서 접수하신 분들 저한테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쌩 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쌩 까고 그러면 내일 갑자기 수업 시간에 내가 안 보일 수도 있어. 왠지 몸이 아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 문자로 폰으로 아이디하고 큐넷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아, 오늘 실수했네. 책을 나중에 드릴걸. 아이디 주시면 책을 드린다고 개뻥을 칠걸. 아,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려주세요. 하여튼 그러다 치고 변신 수인. 자, 요거 변신 수인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이게 나왔던 문제이고 수반 아마 장난칠 것 같아요. 수반 이렇게. 또는 이제 박스형 문제 구성해서 인가상, 신고상 세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기존에 장난쳤던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팍팍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자, 그 세입자 세입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나왔으니까 관리처분계획 환지도 어떻다?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걸 외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등에서 국가지자체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까지가 출제가 됐으니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변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남는 쟁점이 뭐라고요? 수인이라고 해서 수반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 수반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를 받아라.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자 정관의 변경할 때도 변신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인가라는 항목이 따로 없어. 그냥 어차피 법에 나와 있는 건 다 신고 항목이었었고 여기는 이제 변신 수반이라고 수인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원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의 고시일까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이때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서 중요치 않아. 외울 게 뭐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앞에 보시면 안 돼요.
앞에 보시면 안 됩니다. 원칙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제일 뒤에 어떻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시험장 가서 내용을 읽어버립니다. 내용을 읽어버리면 결국은 뭐에 빠지냐면 멘붕에 빠져요.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니까.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철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래 관리 처분기 인가가 떨어진 다음에 철거가 가능한데 그 전에 이 지역이 개판 5분 전 폐공가의 밀집 이런 사례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객 인가 전이랄지라도 동의 허가 받아서 다 철거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깊이 갈 거 없다니까요. 자, 무조건 우리가 외울 거 뭐야? 철거할 수 있다. 아주 심플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의 특징이 뭐냐면 하도 법조문이 많다 보니까 굳이 함정을 안 파도 돼.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함정을 안 파도 어차피 수험생들이 이 법조문 자체를 못 읽고 들어온다고.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EBS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EBS 교재가 공법책만 1200페이지였어. 까만 글씨 하얀 건총이. 우리는 기본서 전체 책이 288페이지에 불과한데 걔들은 공법 한 권 갖고 1200페이지를 낸다고. 야, 그 새끼들 대가리 더럽게 나쁜 거야. 그 단가가 얼마나 비싼 종이값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1200페이지짜리 갖고 오면 잘 외워지나?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공법이랑 한 70페이지 내외 되거든요. 이것도 못 외워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버리면 천재야. 그래서 결국은 답을 외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두껍게 책을 만들고 등등 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이 교재를 한 번도 못 읽고 시험장을 간다고 뒤지게 해봤자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문제를 내더라도 다 나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철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공급 뭐에 따라서 관리 전문계획에 따라서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요 얘기는 아까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이나 관리는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해서 거의 이슈 안 됩니다. 요 따로 공부해 갖고는요. 어차피 50%의 확률이야. 반반이야. 근데 더 이상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른 법들하고 비교를 쭉쭉 하면서 뉘앙스, 감 잡는 거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요렇게 가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개별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 사업식 인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관리 전문객 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것을 준공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된다? 준공인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되는 게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이전의 고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절차 물어봤잖아요. 자, 토지 분할 통지,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오. 그럼 제일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준공인가가 있어야 되고, 제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전의 고시. 이렇게 문제를 찍어서 푸는 거지. 그 개별적인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고 통지하고 이렇게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냥 계속해서 큰 그림. 16회 때도 전에 이런 전체 그림을 써놓고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오. 이따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27회인가 28회 때 나왔던 게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중간에 두 개, 요 네 개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시오. 그럼 또다시 낼 수 있는 게 사업생 인가, 관리처분기 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이렇게 깔아버려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모릅니다. 지금 제가 교환 작업할 때 맨날 앞에다가 이 전체 절차를 계속 써놓고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절차가 숙지되길 바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냥 텍스트 정비법 이런 거 하나만 200페이지, 250페이지인데 읽어가다 보면 이게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감을 못 잡아요. 자, 하여튼 그러다 치고 준공인가라고 하는 거. 자, 별 내용 없습니다. 완성되면 시장 군수기 어떻다?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읽지 마! 그냥 시장 군수가 뭘 했어? 사업생 인가를 했으니까 준공인가도 어떻다? 시장 군수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자, 원래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30회 때 출제가 되고 말았는데, 자, 준공 전 허가를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주제가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170, 자, 5페이지 잠시 체크하고 나서 176페이지를 볼까요? 175페이지 보니까 거의 절차 나와 있는 게 환지계획인가 175페이지 환지계획인가 나와 있죠? 공급계획 확정됐죠? 그 앞에 뭐가 있어? 실시계획인가 나와 있죠? 절차 체크하고 가자고. 실시계획인가 건설계획 확정했죠? 도시개발법에서. 그러면 공급계획이 뭐야? 환지계획인가죠? 그죠? 정비법에서는 지금 사업식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표현을 쓰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 175페이지. 절차도를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준공검사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딱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 부르는 거고,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데 17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 중간에 가운데 환지처분 공고 바로 위에 준공검사라는 표현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시행자 준공 전에 끝머리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포인트는 채비지가 되죠? 아, 이게 답이 됐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원래는 준공검사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차 저차 하다 보니까 준공 전에도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도시개발법에서 준공검사 전에 준공 전에 뭘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칠판 보십시다. 그럼 당연히 준공인가 전에도 여기서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뭐 하면 허가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받게 되면. 근데 여기는 이제 지문 길이상 4개가 지랄이야. 그래서 준공전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다 허가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명제가 작년 시험 문제에서 구성이 됐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할 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갑니다. 자, 이제 준공도 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소유권 이전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고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고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 어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 외우셔야 돼. 이거 밑줄 그을 필요 없어. 이제 결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 가서 검토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게 되면은 자, 권리 이전 등 해서 여러분 교재 소유권 이전, 소유권 외 권리 이전, 저당권의 물상대의 그 외 정비구역 해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자,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고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얻어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 되겠습니다.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얘는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답을 뽑고 싶으면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는 거. 얘도 언제?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다 옮겨와야 되죠? 예. 법정 겁나 깁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죠? 소유권 외에 따라오면, 소유권이 옮겨가면 저당권도 다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걸 통칭하여 뭐라 부른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앞에 문장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앞에 문장 읽는 거.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지상권, 전세권, 이거 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런 걸 쳐 읽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무조건 이 문제는 나오면 옳은 걸 고르시오. 답을 뽑는 거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런 거야. 이걸 유치하게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통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는 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일 없이 밑줄을 그렇게 한 취지는 앞에를 보지 말란 얘기야.
그 긴 문장이 첫 번째 안 나오고 그중에 일부를 오려내서 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얘기에 취해서. 그 다음에 저당권의 물상대위. 외울 게 뭐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시험에 낼 때 뭐라고 되겠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있다로 낸다고. 그러면 이제 이 파트는 이전의 고시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고요. 설정된 것으로 보고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치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뭐냐. 이거 민법원 봐야겠다.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볼 거냐면 물권 중에서 저당권 교재 한 100페이지 내외 될래나요? 한번 가서 보십시다. 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 나와 있죠? 8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저당권의 물상대위 나와 있죠? 자, 우리 저당권의 소멸사유 중에서 공용징수, 목적물의 멸실이 있으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아니, 담보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거나, 자, 법적으로 사라지는 게 수용, 공용징수라고. 81페이지 제일 하단부. 진짜 먹고 살기 힘드네, 그냥. 다시, 이거 내가 나쁜 새끼야. 이걸 내가 미리 교재를 다 세팅을 해갖고 버튼을 누르면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쫙 떠야 되는데, 교재를 찾으라고 해서 되게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훈련도 필요하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걸 만들어서 바로 보여드려 봐봤자 이게 그냥 아주 밋밋해.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혼자 시험 볼 때는 더럽게 외롭고 미리 훈련하셔야 돼. 81페이지 하단부, 저당권의 물상대위. 자, 다시 기본 개념 잡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저당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소멸되게 된다. 근데 멸실이나 공용징수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받게 될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이라든가 화재보험금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출제 포인트 뭐라고? 수용보상금 청구권,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압류는 자, 그 저당권자 또는 제3자인 압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게 나올 때면 협의 취득에 있어서는 어떻다?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 취득은 단순한 매매 일종이기 때문에 저당권 자체가 어떻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88페이지.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런 식이야.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서 갑이 B라는 아파트를 받게 돼. 그럼 저당권도 따라와야 돼. 따라와 보니까 이놈의 시기가 그냥 분양을 받을 때 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야. 자, 토지의 가격, A 토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저당권이 3억이야. 근데 야, 아파트가 1억짜리를 분양을 받고 청산금을 이빠이 많이 받아? 그럼 그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의미 필요 없고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테고. 자, 한편 이전에 고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다라고 종을 땡땡 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권리 이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정비사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어떻다?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랬을 때 나오는 쟁점. 바로 조합 성립에는 어떻다? 조합의 존속에는 어떻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조합의 존속에는 어떻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 조합의 존속에는 어떻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고시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 분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되거든요. 조합이 사라져버리면 소송 제기할 상대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에는 어떻다?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십시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귀찮으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공부 제일 좋은 방법 뭐라고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다음날 취득한다. 그 다음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거를 그냥 10초 동안 한 2번씩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용을 다 외운다고. 자, 먼저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집니다. 예, 독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 이해가 여러분을 갉아먹
먹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참새 짹짹이 되셔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중간에 잡다한 지문도 보지 않습니다. 다시 외우도록 합니다. 자, 취득하는 거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리고 저당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10초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가 되고 말고는 중요치가 않아요.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뒤만 볼 거니까. 자, 그 정도로 보셨고. 그 다음에 청산금액, 분할징수, 분할교부 등에 관한 쟁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앞에 보지 마요. 그냥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사연들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사연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없다.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도시개발법에서 두 군데 나왔었죠. 조합원이라는 사람, 일정한 경비를 조합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비 납부 없게 되면은 경비 납부를 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라고 하는 거.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소멸시효.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자체는 5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서 이거 공부하냐면 납세 의무의 소멸사유. 조세 총론을 논할 때 취납시제라고 해서 부과처분 취소가 있거나 납부 총당이 있거나 시효 완성이 있거나 제척기간 도구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가 출제 포인트. 청산금 채권은 언제? 이제는 고실날 아닙니다. 이제는 고실의 다음날 해야지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고실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이걸 이제는 고시 1부터 5년간 해서 틀리게 구성이 돼서 상당히 짜증났던 그런 지문입니다. 5년이 맞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던 주제. 이 정도가 이전의 고시 주요 이슈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점검사 마지막 단계예요. 자, 준공인가라고 하는 거. 준공 전에 허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허가할 수 있다.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취득을 하게 된다. 두 번째가 뭐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가 행사할 수 있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전의 효과에 관한 부분이 됐던 것이고요. 청산금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청산금 징수 위탁,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마지막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청산금 채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정비법의 절차 등에 관한 잠시 끊어 들어갑니다.